이번 영상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필요성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시인 홍길동이 확보한 의자 특허의 권리 범위는 다리가 있는 의자까지이고 다리가 없는 좌식 의자는 홍길동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일 홍길동과 변리사가 특허 추론을 준비할 때 다리가 없는 좌식 의자의 필요성이나 미래의 사용 가능성을 예상하고 청구한 파랑과 같이 다리가 없는 좌식 의자의 구성을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다면 당연히 다리가 없는 좌식 의자도 홍길동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실제로 특허 업계에서 흔하게 목격되는 일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받았음에도 특허를 회피한 모방품들로 인해 특허권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방지하려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 즉 특허 군단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특허 포트폴리오의 구축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는 미래의 특허 분쟁을 대비하는 자원입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특허는 각각의 권리 범위와 특허 기간에 따라 다양한 화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당연히 권리 범위가 넓고 특허 기간이 많이 남은 특허일수록 경쟁 제품에 대한 억지력이 크므로 특허권자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특허의 청구 범위에는 다수의 청구항이 포함되어 있고 각 청구항마다 특허권이 부여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허가 한 개뿐인 경우에도 청구 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의 개수, 특히 독립 청구항의 개수만큼 특허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짜임새 있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두면 일부 특허는 경쟁 제품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공격부대의 역할을 하고 일부 특허는 경쟁사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어부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격용 특허는 특허를 침해하는 경쟁 제품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공격용 특허는 특허의 권리 범위에 경쟁 제품의 구성이 포함되는 것으로서 경쟁 제품의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생산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특허입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경쟁 제품의 생산자와 유통업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청구 소송,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방어용 특허는 경쟁사가 특허 공격을 해올 때 경쟁사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근거로 활용되거나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는 특허입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의 특허보다 먼저 특허 추론되거나 공개된 특허로서 경쟁사 특허의 무효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특허가 방어용 특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은 경쟁사 제품과 충돌하지는 않지만 경쟁사의 개발 로드맵을 기준으로 예상해 볼 때 미래의 경쟁사 제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는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분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방어용 특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격용 특허와 방어용 특허는 원래부터 선천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특허가 상황에 따라 공격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방어용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용도에 모두 활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원시인 홍길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의자의 예를 들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단순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째는 제품의 기본 구조에 대한 포트폴리오, 둘째는 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셋째는 제품과 시장의 진화에 대응하는 포트폴리오, 넷째는 제품의 제조 방법, 사용 방법 등에 대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제품의 기본 구조에 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제품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제품에서 종래 제품과 차별되는 특징적인 기본 구조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의 기본 구조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기본 구조를 결정할 때는 최초 구상한 제품의 구성 요소를 전부 추출한 후에 이들을 선택적으로 재조립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유형의 기본 구조를 추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개발한 의자의 경우에는 먼저 화면처럼 세 개의 주요 구성 요소인 엉덩이 받침대, 다리 및 등받이를 모두 분리한 후에 이들을 선택적으로 재조립해보면서 제품의 기본 구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홍길동 의자의 경우에는 재조립을 통해 기본적으로 화면 우측과 같은 세 개의 구조가 도출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개의 구조, 즉 엉덩이 받침대에 다리만 결합한 것과 엉덩이 받침대에 등받이만 결합한 것을 기본 구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과적으로 홍길동이 처음 구상한 의자가 아니라 처음 구상한 것보다 더 간단한 구성을 갖는 것이 기본 구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구조가 두 개 이상 도출된 경우에 각 결과물의 카테고리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의자에서 도출된 제일 기본 구조는 엉덩이 받침대에 다리가 달린 것이어서 의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제2 기본 구조는 다리는 없고 엉덩이 받침대에 등받이만 달린 것이므로 방석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홍길동이 개발한 의자에서 엉덩이 받침대는 기존의 그루터기나 나무 판재와 유사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엉덩이 받침대에 다리를 결합한 제일 기본 구조와 엉덩이 받침대에 등받이를 결합한 제2 기본 구조는 모두 이전에 없던 것으로서 홍길동이 최초로 생각해낸 것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홍길동의 발명은 크게 의자와 관련된 제일 기본 구조에 대한 발명과 방석과 관련된 제2 기본 구조에 대한 발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제일 기본 구조에 대한 것과 제2 기본 구조에 대한 것을
각각 별도로 특허 출원하거나 각각 별개의 독립 청구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이 최초 구상한 의자는 제일 기본 구조에 대한 종속 청구항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일 기본 구조에 대한 청구항과 제일 기본 구조에 대한 청구항은 각각 화면처럼 별개의 독립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변리사가 엉덩이 받침대에 다리만 결합한 제일 기본 구조까지는 생각했지만 엉덩이 받침대에 등받이만 결합한 좌식 의자 즉 제일 기본 구조는 변리사와 홍길동 중에서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좌식 의자의 구조를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결국 엉덩이 받침대에 등받이를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도용한 모방 제품이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는데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좌식 의자의 구조를 특허 청구 범위에 포함시킨 경우와 대비해보면 홍길동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특허 명세서를 작성할 때 의뢰인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단순히 서술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변리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씨앗으로 해서 다양한 변형의를 발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기본 아이디어와 변형의를 특허 명세서와 청구 범위에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특허 출원은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좋은 것은 경험 많은 변리사가 직접 명세서를 작성하는 특허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